코로나19가 시작되고 정점을 찍었던 달러의 가치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원화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그리고 연휴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해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이슈, 그리고 내년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오늘 SC제일은행 박종훈 전무님의 강연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일단은 올해에 있었던 전반적인 경제 현상, 그리고 금융시장 현상,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토론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저희가 알게 된 몇 가지 스타일라이즈된 팩트를 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의 어떤 그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한 경제 성장, 그 네거티브 성장이 굉장히 컸다. 어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마이너스 성장을 좀 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성장을 쭉 그래프에 나오신 걸 쭉 보시면 재미났던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V자 반등을 대부분 보여왔다라는 게 하나의 재미난 상황인데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리커버리는 V자라기보다는 장기간 이어지는 침체와 W자, 또 더블 W자의 움직임을 좀 많이 보였었는데, 그 이유는 그때가 바로 이 스페니쉬 플루라는 그런 팬데믹이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보는 V자 리커버리를 할지 W자를 할지 안 그러면 L자를 갈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가장 큰 키 팩터는 역시 얼마나 팬데믹을 빨리 조정하느냐일 것 같은데요. 요즘에 나오는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그 백신에 대한 이런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어쩌면 이번에도 지나고 보면 한 3, 4년 지난 다음에 2020년, 21년을 돌아보면 V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번에 대한 쇼크가 각 나라별로 상당히 다른 어떤 성장률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쪽, 어떻게 보면 사회 규범을 좀 잘 지키는 나라들의 퍼포먼스와 조금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 여기는 나라들의 퍼포먼스가 좀 상당히 많이 달랐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서비스 중심인 국가와 매니팩처링 국가에 따라서 많은 퍼포먼스가 많이 좀 달랐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 앞에 페이지에도 보여줬듯이 뭔가 큰 쇼크가 오고 나면 그 쇼크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경제의 주체들이 리더가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어떤 패러다임이 넘어갔고, 최근에는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국의 어떤 중요성이 부각됐듯이 이번에 어떤 리스크를 겪고 나면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선두주자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V자 리바운드를 했고 약간 꺾인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인프라스트럭처 약간의 투자가 좀 정부 주도의 투자가 경기를 끌어가고, 그다음에 소비가 쫓아가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경기를 좀 리커버리하고 있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반면에 다른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생산이 소비를 앞서가는 모습인데,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비는 그런 대로 버텨주고 있는데 생산이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약간의 다른 형태의 좀 리커버리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 쪽이 조금 더 이 락다운 피리어드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네들의 춘절이랑 겹치면서 조금은 긍정적인 요소였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그 중국 전문가분이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또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약간의 V자 반등을 분기별로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EM 모습을 보게 되면 여전히 좀 낮은 형태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좋은 뉴스는 최근에 보게 되면 무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보면 경기의 2021년을 바라보는데 상당히 낙관적인 요소로 좀 보여줄 수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정도의 성장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긍정과 부정의 모습을 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센티먼트는 나아지고 있는데 소비자의 센티먼트도 나아지고 않고 있다라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약간의 그 K자라고 그러네 양극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는 형태의 리커버리를 보여줄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기업의 센티먼트와 소비자의 센티먼트가 좀 많이 달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소기업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 이런 식의 어떤 다른 형태의 리커버리에 대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 이 팬데믹 이후에 수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양극화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2021년이 되면 이런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1919년, 17년도의 예를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은 많은 자본주의들이 전체주의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었고 공산혁명도 일어났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팬데믹 이후에 양극화를 잘 해소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그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풀렸습니다. 많은 돈이 풀렸는데 글로벌하게 이렇게 쭉 펴놓고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거짓없는 것 같다라는 게 새로운 그러니까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를 넘어가는 그런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사실상 별로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사실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별로 없었다라는 거고 이건 다시 얘기하게 되면 돈을 더 풀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팩트인 것처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보면 이 팬데믹이 오면서 고용 시장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하고 그 고용과를 연결져서 많이들 보기는 필립스 커브 때문에 많이 찾아들 보기도 하는데 사실 보면 고용의 슬랙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은 더 어렵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고용 시장이 다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아직 슬랙이 좀 많은 모습이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고용 시장의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히려 고용이 점점 악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다면 미국은 급작스럽게 악화됐다 최근에는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는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빠른 리커버리를 했고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그 중앙 집권적인 어떤 경제 체제를 좀 가지고 있고 하니까 훨씬 더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잘 극복이 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용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가장 큰 중국의 이슈도 고용이 앞으로의 그 큰 이슈로 남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팬데믹에 의한 쇼크가 상당히 컸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이 고용이 사실상 이제 거짐 그 맥스에 차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결국에 글로벌 소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저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시장 고용 참여자리 늘어나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의 그 고갈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적어도 당분간은 고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고요. 한국 역시 뭐 물가 낮은 물가 그리고 그 고용이 좋지 않은 거에서 글로벌하게 같은 모습을 좀 보이고 우리나라 역시 이런 낮은 인플레이션이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모든 나라들이 그 금리를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하를 했고 뭐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뭐 ECB나 BOJ나 그 연준 같은 경우에는 뭐 양적 완화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확대를 하면서 유동성을 시장에 상당히 많이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유동성을 제공할 때
이렇게 큰 숫자를 잘 못하고 찔끔찔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왔던 게 히스토릭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그걸 통해서 지난 금융위기를 통해서 이제 배웠던 거죠. 이게 처음부터 팍 바추카포를 쏴야지 오히려 경기가 약간의 그 다운됐다가 더블 딥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리커버리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양적 완화, 빠른 속도의 금리 인하 이런 것들로 이 경기를 리커버리하는 모습을 모든 나라들이 좀 취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고, 또 내년을 쳐다보는 그 뷰가 상당히 좋고, 또 이 무역이 빠른 속도로 리커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이런 쇼크가 왔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재정을 상당히 많이 썼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결국에는 재정 정책밖에 없다. 통화 정책도 통화 정책이지만 굉장히 확대적인 재정 정책을 쓰지 않고서는 이런 리스크를 확인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케인지언의 그런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증명된 그런 한 해였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대신 재미난 거는 재정은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재정에 쓸 수 있는 크기가 각 나라별로 좀 달랐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엔 재정 건전성이 있는 나라일수록 이런 리스크가 왔을 때 재정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을 떠나서 거기는 약간의 리저브 커런시라는 그런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차치하면,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위기 상황에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던 한 해인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거는 뭐 이러다 보니까 정부들이 다 그 재정을 늘리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상당 부분 빠른 속도로 좀 늘어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향후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2021년은 아니더라도 2022, 23년 가게 되면서 풀어놨던 양적 완화, 어떻게 보면 리퀴디티 문제는 해결을 위해서 푸는 그 리퀴디티를 솔번시가 해결하지 안 되게 되면 결국에 구조조정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은 많이 이게 숨겨져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2021년 되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약간 그 부도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금리가 낮으니까 어떻게 보면 부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만약 이 상황에서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부도가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사실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좀비 기업의 숫자가 늘어나고 부도 사태는 좀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 건수가 늘고 있다. 결국에는 아무리 리퀴디티를 제공해도 기업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면 솔번시 문제는 계속 있는 거고, 그게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 어떤 큰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그 한은의 자료를 보게 되면 좀비 기업의 숫자가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작년보다 뭐 작년에 한 3,700개 기업이었다면 올해 한 5,000개까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리서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기업의 전체 20%를 넘어가는 숫자를 차지한다, 이런 리서치가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좀비 기업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코로나에 대한 숫자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실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락다운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나라들이 망설여지는 건, 이번 락다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니 이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피해가 크다. 락다운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락다운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컸던 것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 전에 저희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뭐 바이든이 완승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투표를 해보니까 바이든이 완승이 아니라 아주 간신히 이긴 모습을 좀 보이게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는 싫은데 트럼프의 정책은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상원을 민주당이 잡게 되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은 오히려 좀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담았을 때 너무 왼쪽으로 가면서 세금을 올리고 이러는 것들보다는 대통령은 뭐 바이든이 되더라도 약간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을 해서 세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원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글로벌한 리스크 온 분위기를 좀 만들었던 것 같고, 그런 이슈로 최근에 뭐 EM적 커런시, 특히 원화 같은 경우에 큰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런 약간의 리스크온 상황이 되면서 약간의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사이드라인 됐던 그런 돈들, 저희가 볼 때는 한 1조 뭐 3천 달러 정도 되는데 그 달러들이 EM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오면서 최근에 뭐 한 8천억 불 정도가 EM 쪽으로 건너오면서 EM 쪽의 전반적인 주식시장 아니면은 커런시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선거 전에도 사실 달러가 강세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달러의 약세, 글로벌 약세는 사실상 11월 이전부터 계속 모든 이 외국계 은행들이 얘기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러가 이렇게 빨리 약세를 가지 않고 일단은 G10에 대해서 약간 약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위안화의 약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원화는 좀 나중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빨리 조금 더 강세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위안화나 유로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데 원화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 달러가 약세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로 가지 않았던 거는 역시 그 위기 상황일 때, 그러니까 전반적인 리스크 오프의 분위기에서는 달러의 약세를 보더라도 달러의 약세를 실현하는 그런 액션 자체는 좀 일어나기 좀 어려웠다. EM 쪽의 어떤 변동성의 우려가 남아있는 한은 달러의 약세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지 않더라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었던 해였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화가 많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사실상 원화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되면서 글로벌하게 무역이 개선될 거다라는 거에 큰 혜택을 좀 받는 그런 편인 것 같고요. 최근에 EM들 간의 무역이 증가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원화의 좀 강세의 요인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선거 이후에 EM 쪽으로 많은 캐피털 플로우가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큰 전반적인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원화가 더 강세로 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부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예전과 달리 예전에 우리나라는 달러가 좀 넘치는 나라였었는데, 요즘은 그 내국인들이 외국 투자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오히려 달러에 대한 디맨드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어서, 결코 이제는 경상수지와 그 자본수지를 합쳐보게 된다, 뺀 부분을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달러가 풍족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원화의 더 강세에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거다라는 게 저희 은행이 가지고 있는 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토론 시간을 통해서 다른 질문들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C제일은행 박종훈 전무님의 강연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대담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연합인포맥스 김경훈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두 분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세션 토론회 진행 맡은 연합인포맥스 경영기획실장 김경훈입니다. 이 앞서서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종합 영양제 같은 강연이었다고 저는 감히 좀 평가를 드리겠는데요. 앞서서 이 토론회에서 주식시장 관련해서 너무 열심히 듣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 전무님 얘기를 듣고 보니 굉장히 약간 거시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들은 바도 많고 또 궁금한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제한된 시간이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전무님, 제가 연 초반에 남들도 다 한다는 미국 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해봤어요. 4월 5월인데 금액은 조금이지만 A사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이제 연말에 돈이 좀 필요해서 이걸 좀 바꾸려고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한 5, 6% 괜찮죠? 1년도 안 돼서 15%인데, 근데 이거를 KRW 원화로 바꿔보니까 절상률이 거의 체감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번 돈이 없다라는 게 이제 지금 최근에서야 그걸 깨닫고 잘 안 열어보다가 북을 열어보니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다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겁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글로벌 미국뿐 아니라 각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각국의 환율뿐이 문제가 아니에요. 각종 재정 정책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금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여기에 투자자들이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라는 큰 복병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강연하신 분들도 그렇고 전문님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위험 변수가 있는 것을 잘 봐야 된다라는 게 지금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저는 들리는데, 일단 글로벌 경제 추세를 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요점들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그 전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왜 다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왜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올해 사람들이 다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안 좋지 않으니까 내년도는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거꾸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니까 좋은데 백신이 나오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유동성으로 끌려왔는데 유동성을 정상화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문제는 있어라고 하는 게 네. 사람들의 어떤 행동 자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코멘트들을 좀 하는 거이지 않나라는 거고, 사람의 행동이라는 게 사실상은 생각이라는 게 생각이랑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이런 모든 게 시장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런 코멘트들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저희 은행의 이제 나름대로는 그 여러 가지의 통화를 이런 걸로 좀 볼 때 뭐 그 나라의 성장률, 그다음에 뭐 재정 정책, 그다음에 물가, 아니면 terms of trade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다 보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제 예전과 달리 이 시장이 경제가 대부분 이렇게 클로즈드 이코노미일 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네. 경제가 점점 글로벌화되고 오픈 이코노미가 되면서부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나라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한다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어떤 캐피털의 흐름이 가장 큰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환율이나 이런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된 것 같은데, 그 플로우라는 것들의 또 어떤 부분은 펀더멘털한 매크로를 보고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스페큘러티브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이거를 매크로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너무 많은 변수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럴 거야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지금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선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다라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환율에 대해서 뭐 여러 스타디가 있지만 결국엔 랜덤 워크다. 결국에는 그냥 랜덤하게 움직이는 게 그게 답이다라는 것들이 사실상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얘기가 되지 않나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본다면 결국에는 이 자금의 흐름인데, 그 자금의 흐름에는 그 나라의 펀더멘털과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반영한 것들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스페큘러티한 움직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할 만한 팩트들이 여러 가지가 변수로 작용하겠죠. 또.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환율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팩트란 말이죠. 지금 매크로한 그 변수들 환율에 국한해서 얘기를 좀 해보신다면 어떤 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율에서 국한을 하면 사실 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이나 실질 금리에 대한 영향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어떤 나라가 뭐 양적 완화를 더한다거나,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금리를 올린다거나 이러면 환율이 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EM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정부가 얼마나 개입을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환율이 좀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뭐 개입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잠깐 뭐 스무딩 정도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환율에 이렇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엔 EM 쪽에는
외국인들의 그 시장의 주식의 투자 여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달러를 서플라이를 하는 게 수출이니까 얼마나 그렇죠. 달러를 서플라이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큰 팩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본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저희가 한번 이 수출의 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크로 팩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을 쭉 돌려보게 되면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부분의 것들이 설명을 못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설명 못한다. 그러니까 널 하이포시스가 제로다 그러면 제로로 이렇게 컨버지하는 경향이 있고 네. 유일하게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팩터는 결국에는 외국인 자본의 흐름 이거밖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외국의 주식 자금의 흐름이 제일 중요한 팩터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전문의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다음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보통 지금 우리 기업들이 연초에 한번 환율 관련 수출 기업들 연초에 환율 예측을 해서 평균 환율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과 모든 계획을 집행을 하고 연중에 한번 수정을 합니다. 또 변화가 있을 땐. 근데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 분들한테는 뭐 전문의 포함해서 이런 말씀드리기 상당히 이런 질문 제일 좀 약간 저도 민망스럽긴 한데 연초에 세웠던 어떤 모델이라든가 환율의 적정수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 연초마다 이제 우리 고객들한테 올해 환율 전망을 얼마나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숫자를 가지고 에버리지를 내보면 그거 나중에 돌아가서 보면 굉장히 정확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 애널리스트도 훨씬 정확해요. 어떠서 거꾸로 달리 얘기하면 이게 좀 기업들한테 한참 이제 거꾸로 이렇게 좀 맞춰주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막 너무 안 좋으면 네. 야 이거 좀 마사지 좀 해서 결국에 수출 기업 죽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주나 싶을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잘 맞춰졌었어요. 근데 올해를 보면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확실히 보면 전망보다 사실상은 달러 약세가 좀 더 빨리 올 줄 알았는데 되게 늦게 왔어요. 달러가 생각보다 천천히 약 빠지면서 원화가 강세 모습을 보였고 사실 저희 은행은 연초 상당 부분까지 원화가 약세로 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흐름 자체가 외국인들이 계속 달러를 팔고 나가는 저희가 저 같은 경우 얘기했듯이 저희는 외국인의 흐름이 중요한데 흐름이 계속 나가는 흐름이었고 또 내국인 주주투자자들이 자꾸 나가는 경향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좀 보시면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해외 자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계속 자본이 유출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원화는 강세로 가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저희 전망이랑 달리 굉장히 원화가 빠른 속도로 1,200원 근처에서 1,100원, 1,110원까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서 저희 전망은 사실상은 이 흐름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틀렸던 거죠. 흐름이 없음에도 버텨졌던 거였다가 흐름이 들어오니까 바로 원화가 강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흐름이 중요한 팩트다라는 건 맞았는데 저희는 흐름이 없을 거다라 했는데 흐름이 있었던 거죠. 흐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 선거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서 원화가 강세를 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환율 못지않게 그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이제 금리라든가 각국의 재정 상태라든가 아니면 재정이 지출되는 속도라든가 이게 다 이제 연관이 돼서 종합적으로 이제 결과물이 이제 환율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각국이 이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적 완화를 계속 이제 지속해 나간다면 환율이 계속 이제 영향을 지금처럼 계속 이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그러면 거꾸로 그럼 그런 저금리 기조가 얼마 정도 갈 수 있게 것이냐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모든 나라들이 다 낮은 상태라는 점, 그다음에 경기가 회복은 되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으로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통화를 풀기는 쉬운데 이 걷어들이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치기금자 함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당분간의 저금리 정책, 그러니까
꼭 빨아들여야 되지 않는 상황, 이게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확 와가지고 야 이제 유동성 이제 더 이상 두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네. 아마 대부분의 나라들이 저금리를 한동안 유지해 나갈 인센티브가 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또 달리 얘기하면 금리는 원래 각 그 나라의 프로덕티비티와 비슷해요. 프로덕티비티가 높아지면 금리를 높이는 상황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과 같이 별다른 어떤 그 기업의 프로덕티비티 높일 일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금리 기조가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좀 아까 강연 때 말씀하셨는데 샤이 트럼프들이 트럼프를 싫어하지 트럼프의 정책을 싫어하는 것까지는 않다. 저 그 말을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네. 저도 그 생각을 미국 선거를 보면서 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는 싫어하지만 트럼프가 하고자 했던 정책들은 무엇인가? 재정 확대 정책, 뭐 심지어는 뭐 옛날 표현으로 하면 뉴딜 정책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뭐 선호한다기보다는 상당한 사람들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지금 이제 상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원 선거가 이제 1월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원에서 만약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얘기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공화당은 계속 뭐 잡게 되면은 뭐 다시 한번 제2의 뉴딜 정책을 또 하면서 재정 확장 정책을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지 않는 이 변수가 더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부분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그런 뉴딜 정책을 하려면 상원에서 막을 확률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아마 공화당이 잡는다고 하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역량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중요할 거다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올해 상원의원을 하고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좀 짚어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미국이 오히려 이렇게 뭐 주지사들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오히려 좀 많이 있고 상원에 오래 쓰던 사람들은 잘 대통령이 안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원에 있다 보면 정치적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 좀 들은 적이 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상원을 잡고 그 대통령이 됐던 게 이제 린든 존슨인데 린든 존슨 시절에 가장 활발하게 모든 것들이 상원을 통해서 입법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오랫동안 상원에 있었기 때문에 상원과의 어떤 협조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뭐 예전에 바이든 1기 때 뭐 리커버리 액트나 오바마 액트나 이런 것들을 통과하는 과정에서의 바이든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뭐 본다면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공화당이 잡는다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조금 더 협조를 잘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준 게 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보여줬던 것 같고 이 주는 바이든이 이기긴 했지만 그건 약간의 정치적인 그 약간 흑백 문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던 거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트럼프의 그 중국을 견제하고 자유무역보다는 내수를 중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여기서 이 세 주를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이 자유무역 이런 건 안 할 거다라는 분명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 내수 중심적인 보호무역적인 정책들은 아마 지속될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원래 민주당이 공화당보다는 더 보호무역주의자 전통적으로 그랬죠. 전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전제로 했을 때 원달러 환율 내년 전망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1,100 오늘 1,100원대 초반대 왔는데요. 뭐 그렇죠. 이렇게 좀 오게 되면 이제 그 팩터하고 또 다른 팩터가 이제 옐른이 이제 그 트레저리로 가는 게 좀 확실해졌는데 이 옐른이나 그 예전에 오바마나 민주당 정권이 대체적으로 약간의 강달러를 좀 선호했었어요. 강달러를 싫어하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옐른이 그런 기조를 유지할지. 근데 달리 보면 또 옐른은 또 원래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서 시장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양면을 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일단 저희가 볼 때는 딱 원하는 조금은 강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씩은 있다. 지금은 사실 이런 약간 리스크온 상황에서 한국이 약간은 가장 큰 어떤 수혜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이 서플라이 앤 디맨드를 볼 때 원화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예전 같으면 원화를 내비로 두면 뭐 1,100원이 정상이고 좋으면 1,000원, 좀 안 좋으면 1,200원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원화가 조금 더 위에서 웬만하면 뭐 한 1,200원 근처까지 가 있고 네. 좋으면 1,100원, 안 좋으면 뭐 1,300원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약간의 매크로의 어떤 펀더멘털이 바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올해 뭐 외국인 투자 한국의 유입은 뭐 그렇게 신통치 않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내년에는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실 올해 이제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건 그러니까 그 팬데믹 초기에 많이 빠져나갔던 이유는 예, 그렇죠. 세계 무역이 좀 줄어들 거다. 무역이 쇼크가 올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이제 한국이 무역 중심 워낙이 무역 중심적이니까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초만 해도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심해지게 됐을 경우에 한국에 대한 피해가 더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좀 다 해결된 상황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조금은 약간 좀 좋은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좀 마련해줄 좀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대북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같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생각보다는 북한 이슈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북한에 대한 그런 변동성을 대부분 지나고 보니까 큰 변동성이 아니다라는 걸 좀 배웠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로 프라이싱은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드와이드하게 세계적으로 보면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을 주시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환태평양 경제지대에 대한 어떤 완화와 축소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하고 완전히 다른 정책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미중 무역 갈등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되겠어요? 저희 은행이 가지고 있는 뷰는 일단은 바이든이 된다 해도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중국에 대한 제재는 아마 지속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트럼프와 다른다면 뭐 다자 간의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됐을 때 오히려 약간의 투명성 아니면은 지속성 이런 것들이 유지될 거다라는 게 어떤 긍정적인 뉴스이지 미국으로부터의 중국에 대한 제재는 지속될 거다라고 중국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정말 조모님 말씀대로 변수들도 많고 상당히 변곡점들 그다음에 변화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지금까지 하신 얘기 전부 종합해서 짧게 한마디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저는 내년도가 한국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그 요인들이 부정적인 요인들은 훨씬 많은 모습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가와야 될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준비해 나가야 되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직 우리나라들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령화, 노령화, 가계부채 심각성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업의 어떤 좀비화 이런 것들은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게 전망이 있을 때 그때 오히려 조금은씩은 해결해 나가는 게 오히려 답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아쉽는데요. 정모님 혹시 이막수 TV 아세요? 저희 연합 인포맥스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굉장히 공신력 있고 독자들도 많은 채널인데 시간 바쁘시겠지만 연말 전에 한 번만 더 출연해 주십시오. 초대해 주시면 그때 못다한 말씀 1시간 정도 할애해서 1, 2, 3부로 나눠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션 세 번째 세션 모두 마쳤고요. 컨퍼런스 세션 세 번째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과 과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